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데다가 주요 기술주의 주가가 약진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1% 상승한 24,924.8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7% 상승한 2,798.29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9%나 상승한 7,823.92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에 대해 자신하면서도 무역전쟁과 관련해 우려를 내비쳤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한 라디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은 강한 경제는 연준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직 무역 정책이 연준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발표된 경제 지표는 양호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소 둔화했지만 연간 기준 물가 상승률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로는 0.1%, 전년 대비로는 2.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휘발유 가격 등 대부분 분야 물가가 상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가 원유 생산 및 수출을 정상화한다는 소식에 하락 압력이 유지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1% 하락한 $70 33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WTI는 전일 리비아의 생산 및 수출 정상화와 또 무역전쟁 우려로 5%나 폭락한 바 있습니다. 리비아는 4개 원유 수출 항만이 정상화됐다면서 수출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리비아 수출이 정상화되면 하루 평균 85만 배럴의 양질의 원유가 다시 공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요.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 넘게 오른 영향 국내 증시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올랐는데 미디어 콘텐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는데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마감이었습니다. 무역전쟁 우려 속에도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또 유럽연합이 무역 문제에서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는데 앞으로의 향보 어떨지 함께 짚어볼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흐름 어떨지 함께 짚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어제 오후였죠.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을 결정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삼바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의견 함께 볼 거고요. 어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는 8월이나 10월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7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무역 분쟁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강합니다. 오늘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시아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의 강세가 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덜 갈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강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아시아권이 별로 그렇게 큰 강세나 반등의 폭이 미진하다는 것에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세를 놓고 보면은 어떤 부분에선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무역 분쟁을 일으킨 주체는 미국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무역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이든 전쟁이든 일단 미국 입장에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산 위에서 산 밑으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밑에서부터 화살이 올라오기에는 밑에 있는 쪽에서의 전력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쪽에서 화살을 쏜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카드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화살 수가 미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피해를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자기네 무역이 더 꺾이고 자기네 무역에서 수출된 부분들이 관세가 많이 붙여서 잘 안 팔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당장 그럴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미국은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수입액이 약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 즉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2천억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 대비 중국이 쓸 카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미국이 해도 중국이 맞대응을 하기가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고, 이 무역 분쟁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손해날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톤다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장이 흔들렸지, 미국 증시가 지금 아시아권의 중국이라든가 한국처럼 수출 중심의 국가들처럼 완전한 타격을 입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이 아니고 내수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싸움에서 잃을 게 많지 않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보다는 주가 상승에 더 쉽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쟤들은 잘만 가? 왜 또 신고가야? 나스닥 신고가고 아마존, 페이스북 다 신고가인데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강세로 치고 나가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이런 강세들이 시장 전반적인 그 시황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무역 규제에 대한 발언들의 톤다운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바이죠. 항상 세게 먼저 카운터 펀치를 휘둘러주고 그다음부터 살살 잽으로 달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중국과 꽤 험한 무역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국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마무리라는 측면에 시장이 초점을 맞췄고요. 스티븐 무누신이 이야기한 바는 우리는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톤다운이 되면서 시장이 더 안심을 했고, 오히려 이제 떨어지지도 않았던 별로 세계에서 낙폭이 가장 적은 미국 증시가 가장 세게 오르는 그런 아이러니한 흐름들을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안심시켰고요. 투자 심리를 안심시킨 것이 미국 시장 상승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세되는 건 조금 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환율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조만간에 또 8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은 달러화가
이렇게 뭐 약세로 갈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더 추가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대해서 조금 미국발이긴 합니다만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달러는 계속 강세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쪽의 투자 여건이 타국에 비해서 지금 계속 좋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업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이런 기업들, 페이스북 이런 애들 다 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인 안정세가 다른 나라보다 더 높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투자의 매력이 더 높게 느껴져서 미국 시장의 상승이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전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트윗 내용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고요. 또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무역 문제에서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공정히 대우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되게 이제 좀 뭐랄까요, 우리 그 외국 투자자들, 미국 기준으로 외국 투자자들,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이나 중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참 되게 웃기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나 경제 흐름들, 그리고 뭐 거시 경제 지표에 나오는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 그다음 원자재 가격들, 원자재 가격 동향, 그리고 기업들의 그 흐름들, 그러니까 산업별 동향과 그다음에 각 기업별로의 밸류에이션 측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근데 이게 궤가 달라졌죠.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트럼프의 트윗을 확인해야 돼. 트럼프 친구, 트윗 친구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트럼프가 말하는 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원래 경제학의 처음의 시작은 정치경제학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가 누군가요?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주체가 있죠. 그다음 또 하나 기업 주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무슨 주체가 있나요? 정부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연간 예산을 발표하고 그것들을 핸들링하는 주체예요. 단일 기준으로 가장 큰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기업들도 크지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정부는 단일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들 중에서 가장 큰 손이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경제학의 시발은 그냥 경제학이 아니고 정치경제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잘 보여줬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흐름에서 배울 수 있는 대목이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어떤 분야일 것이냐? 미국의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고 이 중간선거가 트럼프한테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트럼프는 다양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말들을 쏟아낼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근거가 되는 것은 지지율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지지율을 보면서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면 경제가 조금 문제가 생겨 흔들릴 수 있고 주식시장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하기 때문에 좀 빠져 상관없다. 이것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하는 것들을 보면 주식시장에 많이 빠지면 센 발언들이 조금 이렇게 톤다운 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지율이 꺾이는 상황으로 이렇게 언행을 계속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확인해야 되는 뭐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민들이 좋아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강한 지도자라는 거,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를 가장 잘 실천하는 지도자다라는 상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말은 굉장히 세게 하고 그 이후에 조금의 조정을 해서 일부 이익을 얻어내는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최대 무역 적자국이에요. 즉
내수를 중심으로 기축 통화를 통해서 계속 통화를 발행하면서 다른 나라 거를 수입해주는, 소비해주는 소비국가죠. 그러니까 무역상으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꺼내들 카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잃을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면 얻을 수 있다. 물론 국제적인 패권, 국제적인 기득권의 상황과 그 다음에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는 시장 이후에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은 하시되,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증시는 오를까, 언제쯤 상승세로 돌아설까일 것 같습니다. 부지점장님 항상 위안화 환율 흐름 보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진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시장을 확인하는데 항상 환율 동향을 살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어서 중국이 어렵다는 말씀 여러 번 계속 드렸고, 오늘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겠고,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인데, 중국이 맞짱을 안 떠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맞짱을 뜰 카드는 별로 없고, 그래서 무슨 관광객을 아마 단속할 거예요. 사드 보면 중국이 그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일하지 않아요. 좀 지저분하게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드를 통해서 우리 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싸운다 이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위엔화를 약세로 해서 자기네가 수출이 유리하고 수입이 불리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죠. 왜냐하면 관세를 붙여서 어려워질 때 물건을 더 많이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으니 환율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충격이 덜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계속한다면 환율을 계속 위안화를 약세로 끌고 갈 것이고, 과거 약세 흐름인 6.9 위안을 간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열려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계속 간다면 이 무역 분쟁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시아 국가, 한국이라든가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 좋을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고, 또 하나 원화의 가치와 주식시장의 흐름은 연동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원화가 강세일 때 한국 시장이 강세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쉽게 강세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환율을 지켜보는 것이고, 최근에 원화 환율은 위안화 거의 연동합니다. 거의 전부 연동한다고 할 정도로 퍼센테이지까지 비슷하게 움직이는 수준의 연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국 증시가 강세로 돌아서는 시점은 역시나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강세로만 돌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도 빠졌지만 환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환과 주가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유입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흐름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한 8조 정도 팔았거든요. 과거의 맥스 수준은 한 10조 정도 수준이고, 일반적인 평균치는 한 5조 정도 팔아요, 팔 때. 근데 지금 7조를 넘게 팔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고간이 비어있는 상황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충만한데 조건만 마련되면 사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마련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그거는 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율이 강세가 됩니다면 베팅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무슨 업종으로 베팅을 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하신다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검찰 조사를 넘겼다는 건 바로 여기서 상장 폐지를 안 시키고 검찰 조사를 넘어갔다는 건 상장 폐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이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바이오 주식을 전반적으로 심리를 눌렀던 삼성바이오로직 문제가 어쨌든 악재 해소 또는 악재 발현,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의외로 바이오 주식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슈 분석하고 투자 방향까지 함께 의견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의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라이브 이슈타임,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오후였죠. 임시위원회를 열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하게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상패까지로는 가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시장에서 주가 흐름 어떨지와 함께 좀 내용 봐주십시오. 네, 어제
관련된 내용 나온 거를 기사를 클릭하셨으면은 예. 이게 뭔 소린가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 뭐는 좋은 거고 뭐는 안 좋은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어졌으리라고 보는데 딱 명쾌하게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들은 한 50%만 결론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증선위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결론만 내렸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합작사 바이오젠이죠. 이와 관련돼서 보유했던 콜옵션을 누락했다라는 쪽은 고의였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네. 명백한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 이게 증선위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쪽에서 평가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자회사로 뭐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적자회사가 흑자로 변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상장 당시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증선위는 모르겠다. 제조사해라. 그래서 금감원이 다시 재감리를 통해서 결론을 다시 끌고 올라와라 라는 쪽으로 되돌려 보낸 쪽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 중에 1번과 2번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개는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두 번째는 잘 모르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어떤 상장 실질 심사와 관련돼서 상장 폐지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뭐 추가적으로 금감위에서 다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충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당장 상장 실질 심사까지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못을 박았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똑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이 있는데, 그쪽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두 가지 관련된 얘기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예상보다 높은 수위였는데 명쾌하게 결론을 못 내렸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중요한 건 주가겠죠. 예.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불확실성에 무게를 둔다고 한다면 오늘 일단 거래 정지는 된 상태입니다. 어제 장외 시간외에서 거래가 되자마자 거래가 정지되다 보니까 오늘 9시까지는 거래는 정지가 돼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충격은 일단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러 가지 삼성 쪽에서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충격이 오늘 크게 된다고 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확대 해석해서 오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결론이 나온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은 지켜보되 어떤 또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한 시각까지 연결될 정도는 아니다. 한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충격이 오늘 얼마만큼 나오고 그걸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이쪽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중으로는 염려를 해야 되겠죠. 예. 단기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중으로는 영향은 다 온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크게 오래 가서 뭐 주가를 바로 낙폭을 좀 심하게 끌어내릴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은 염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단기 충격이 있을 때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봐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소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오는 8월이나 10월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장님,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예, 소수 의견은 영화 제목이죠. 네. 법정 용어인데 여기서도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위원 7명 중에서 1명, 예. 작년 10월 달도 같은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0.25%포인트 인상 의견이 나왔고,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바로 11월 달에 인상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8월 달에 인상이 아니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 간의 금리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떤 그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감들도 커지는 상황들이고, 근데 금리를 인상시키고 싶어도 국내 경제 지표가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죠. 거기다 이제 만약에 또 빠르면
12월 달에 인상시켜서 올해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기조가 확인이 되게 되면 예.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 금리 인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은요? 예,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 차례 정도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시키고 싶어도 막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국내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제한된 관점 쪽에서 많아봐야 한 차례 정도 하반기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10월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국내 경제 지표가 솔직히 엉망이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관련돼서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선 전망치를 하향시켰습니다. 3.0에서 2.9%로 하향시켰는데 얘기로는 이 정도면은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라고 여러 가지 그래도 위안하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2.9% 달성도 불안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뭐 취업자 수가 가장 대폭으로 줄었습니다. 30만 명 정도로 봤는데 10만 명 정도로 하회시켰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용 관련된 지표가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어제 한국은행 쪽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가장 불안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 이게 예. 가장 저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보통 한 2.9%대에서 1.2%대로 그러니까 즉 경제를 돌릴 때 보면 가장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설비 투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재점검하고 계속 이익을 창출하는 국면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업들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낙관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여기서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당장은 부진하겠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를 찾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는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부분들은 아마 상당히 저성장에 대한 효과가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다른 지표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계속 눈길을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실망스럽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얘기 나왔던 게 한국은행 자체가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펼쳐질 경제 충격들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되게 부정적으로 봤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최악은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위험만 삼고 있는 부분들 어떤 대처가 없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흐름들 쪽에서 국내 지표 부진 2, 4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던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도 가중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를 바라보는 지표들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하반기 불투명하다, 우울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네.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자본 유출과 관련된 쪽에서 단순히 금리 차이로 발생해서 자본 유출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환율 쪽에 무게를 두면서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환율만 어느 정도 좀 달러와 강세가 제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약간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자본 유출에 대한 가능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쪽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국내 경제 지표들이죠. 외국인들의 입장적으로 봤었을 때 네. 한국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빼가겠죠. 근데 그런 경제 지표들이 속속 들여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즉 실질적인 체력의 경제 체력에 대한 부분들의 의문을 삼기 시작해서 어떤 우려감을 표시한다는 쪽과 함께 나오는 자본 유출이다. 이쪽은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계속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단순히 금리 차이에 따라서 자본 유출이 이어진다는 부분들은 일단 배제시키고 국내 경제의 체력을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25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느 정도로 내려가야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습니까, 부장님?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자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달러와 강세 때문에 문제죠.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나오는 환율에 대한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달러화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강세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달러와 강세가 지금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다시 주춤하거나 약세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만 계속하게 되면은 미국의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코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부터 감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뭔가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기조이긴데,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행정부 입장 쪽에서는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적자를 이렇게 키워놓고 달러와 강세 쪽으로만 계속 가겠다, 부담이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만 조금 사그러들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와는 다시 약세로 충분히 반전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연결시켜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1130원에서 35원 상당히 저항대가 두텁습니다. 네. 이를 돌파해서 그냥 원화 약세 쪽으로 쭉 들어가기는 아마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있으면은 좀 주춤한 측면들로 들어오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격화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여쭤볼 텐데, 먼저 보톡스 관련주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부장님? 관심 많습니다. 아, 많으신가요? 네. 저희 지금 보톡스 관련주가 일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최고가가 다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에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한 2주 정도쯤에 그 타코너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이슈를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예. 보톡스 관련주들 다시 보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다. 이쪽은 오히려 화장품 관련된 성형 미용과 관련된 욕구가 상당히 크다. 네. 특히 앵커님은 아직 그러실 연배가 아니시니까 예, 아직 이런 거 모르시죠? 잘. 알죠. 관심이 많죠. 네, 근데 제 친구나 예. 아니면 제 혹시 부장님도? 저는 그럴 외모가 아직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만. 네, 제 후배들 같은 경우 벌써 시술한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자분들도요? 네, 예. 네, 그래서 얼굴 바뀐 게 없냐라고 하게 되면은 없다라고 강조시켜 줄 만한 친구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남성들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겠죠.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로는 전 세계에 이제 보톡스 관련된 쪽이 한 4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절반, 2조를 차지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TV에서 보시게 되면은, 연예인, 이제 영화배우인데 상당히 피부 탄력이 도드라지게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떠오르는 분야가 중국이죠. 현재로는 계산된 수치만 한 5천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중국이 성장률을 보게 되면 거의 어떤 보톡스 시장이 매년 국내 수출만 본다고 하더라도 200% 이상씩 단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 나오게 되면 중국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겁겠죠.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보다 보면은 가장 먼저 이 주름 치료 개선제 쪽으로, 즉 보톨리늄 톡스에서 주름 개선 쪽으로 갔던 부분들이 이제 엘러간이라는 회사와 함께 중국 업체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예. 빠르면 상반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진출이 확정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메디톡스나 휴젤 대웅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제가 보기에는 메디톡스만 관심 있게 두고 보시고요. 그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주가도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다는 쪽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메디톡스는 여전히 성장성이 두드러질 거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리도. 지금도 실적은 계속 확장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가세되면 한 단계 점프는 더 할 수 있다.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지금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주 내내 좀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지금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는데 예. 주가의 상승 탄력이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 못합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슈의 제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반영한 주가다라는 예.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2300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무지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탄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회복되는 데 추세가 맞춰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주식 비중 때문에 고생했던 분 같은 경우는 2300 제가 보기에는 10선이 가장 중요한 지수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올라가면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될 만한 종목만 딱 압축시키자라는 쪽으로 강조드리고 있고요. 전기차 쪽이요? 예, 벌써 답은 아시네요. 예.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MLCC 쪽, 예.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한 섹터 쪽으로는 계속 중기적인 시각 쪽으로 가져가시면서 비중 이거 가지고 고민했었다라 하시는 분들은 좀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다독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반등 시에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유치가 않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오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저희가 최근 이 자리에서 292.10 매수에 295.60 청산, 그 다음에 매도에 294.50 청산, 그 다음에 어제는 다시 고가 매도, 그 다음에 저가 매수 정확하게 최고가 최저가를 리딩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채널을 유지하고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렇다면 우선 금요일이라서 수익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상 지지력들은 293지수에 예상 저항들은 297.50대 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부합을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대신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예상을 했을 때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쭉 끌고 왔었고요. 그렇다면 이날부터 저희가 6월달 초부터 매도로 쭉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눌림의 매수로 이 자리까지 칠 거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정확하게 오차 없이 제가 예상했던 벌써 한 달이 좀 넘었었습니다. 한 달이 넘은 기간 동안 저희가 예상한 경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곡에 대한 기대도 가져보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윗구간들 지속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가려면 우선 294지수, 293지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겠죠. 그래서 우선 가는 것보다는 지키는 걸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대신 추격은 자제하라고 또한 말씀드리겠고요. 익절을 잡고 수익을 담보로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선물 쪽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우선 해외 선물 섹션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바뀝니다. 최선의 선택에 최악의 조건을 대비하시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로 어제 구간 보합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매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매수의 눌림, 하단부 지지력까지를 대응하고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매수 쪽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쳤었고요. 지금 이 구간들 아래 구간들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17000대 지지력에 이상저항 1.17600대까지 추가적인 보합권 상하단부를 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윗구간들 돌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지력에서 매수를 끌고 가시고 익절 잡고 추가적인 그림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어제도 얘네들 고점에서 저희 다시 매도 전략을 펼쳤었습니다. 정확히 최고가 매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오늘은 지지력에서 눌림 매수가 가능한지 볼 생각입니다. 최대치 71.50대를 볼 생각이고요. 우선은 70.40대 강력하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아래 구간 지지력이 더 중요합니다. 69.90대는 오차를 둔 지지력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 지지력을 받쳐내고 다시 윗구간을 뚫어서 전체 보합을 들 수 있는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예상 지지력들 1244달러에 우선 1차전 1250달러 드리겠습니다. 최대치는 전체 보합을 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지력이 완벽하게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오전 중에 지지력들이 확보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지지가 된다. 앱 매수 배팅, 눌림 매수 배팅에 짧은 손절 거시고요. 그 다음에 1차 1250달러, 2차 1260달러까지를 예상 목표로 두시고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님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데 저희 밤방송 해외 선물 신세계에서는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 톡스타, 톡을 통해서나 월요일날 신세계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리딩 또한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우선은 건강관리 좀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한 5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달려온 데다가 한 1, 2년 사이에 거의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고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못 자는 스케줄을 소화해내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을 줄이고 좀 매매나 리딩에 좀 신경을 쓰고 제가 해야 될 걸 시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건강 관리에 좀 염두에 두시고요. 건강해야지 또 집중력이 좋아지십니다. 항상 매매 기준은 신념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걸 잘 대응하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지금 그런데 여튼 저도 좀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여유 시간을 두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니까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신세계 서울경제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는 출증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서울경제 TV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오늘은 신준섭 전문가, 장성혁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서씨입니다. 어제 경북 영천에서는 35도를 웃돈 곳도 있었는데요. 밤 사이에도 열대야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날이 더 더워집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가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4도나 높겠고요. 대전은 35도, 대구는 36도로 폭염 경보의 기준인 35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만 지나면서 이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이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 서울 32도,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 울진 35도로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도 구름만 지나겠지만 낮 기온 대구 36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한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